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부모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이의 초등 때 그 어떤 학습보다도 우선돼야 될 게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전 과목을 두루두루 다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해력이 높은 부모 밑에 문해력이 높은 아이도 있을 텐데 음. 그런 부모님은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시나요? 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저의 선배 선생님들이 네. 본인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음. 옆에서 볼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초등교육 전문가들이 네. 현장에서 얻은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노련하게 자기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자녀를 정말 똘똘하게 키우셔서 제가 너무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은 초등 시기 그 어떤 학습보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직 초등교사이자 교육연구가로 활동 중이신 이다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다희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부모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교사로 일을 할 때 학기 말에 한 학기 내용을 쭉 복습하는 수학시험을 예고 없이 네.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복습을 하기보다는 사실 빠르게 선행을 하고 2, 3년 앞서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습하는 시험에 너무너무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시험 꼭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다음날 아이들이 부모님 사인이 있는 그 시험지를 들고 제출하면서 자기들끼리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야기 보따리가 터진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었거든요. 전화 온 부모님도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아이가 시험을 못 쳤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여유있고 느긋한 느낌을 주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네. 아이가 시험을 못 치더라도 이걸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이 어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괜찮아. 노력해서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시선을 지금 당장 망친 시험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조급하고 불안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저에게 전화 주신 어머니도 전화기 너머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네. 이걸 못했구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가요. 이 부모님들은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시선을 멀리 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조급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진 엄마거든요. 네네. 아이가 좀 못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 굉장히 느긋하게 괜찮아. 사람은 계속 변하고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모든 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불안에 휩싸이고 아이를 믿어주지 못하고 아이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재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안정적인 비율을 늘려가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좀 더 느긋하고 안정적인 태도를 취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진 않더라도 점점 향상되어 가는 게 교사인 저의 눈에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게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직 생활이 있으시면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긋한 마음을 보인 학부모 밑에서 네. 성공한 케이스의 아이들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못했다가 잘하게 된 그런 경우는 많아요. 셀 수 없이 많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의 아이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성공한 그 경험이 부모인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너무 사소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이라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12월생 남자아이거든요. 그래서 입학시킬 때 안쓰러운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저학년 남자아이들은 연령 차이에 따라서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학교 생활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학교 생활 힘들게
못하겠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보냈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도 나만 한글 몰라 하면서 막 울고 근데 한글 공부 너무 싫어 이렇게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2학년이 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받아쓰기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50점을 받았어요. 제가 아이를 딱 봤더니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었더니 안 좋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50점 받았다고 앞으로도 50점 받는 건 절대 아니야. 사람은 물건처럼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너 알지 그거?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때의 기억을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무색할 만큼 학교에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독서 감상문을 반에서 제일 잘 쓴 친구에게 주는 상인데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렸을 때 한글 공부도 혼자 못하고 받아쓰기 50점 받았는데 열심히 해서 상도 받았네? 와 축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처음에는 못했는데 점점 잘하게 된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는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른 누구는 알지 못하더라도 부모니까 알 수 있는 그 성공의 경험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언어로 캐치해서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는 거. 너 원래 이거 못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더니 지금 잘하게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아이가 그 힘으로 또 다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해본 경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반응이에요. 지금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하는 건 아니야 라고 아이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그 사실을 부모님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꾸준히 노력해서 점점점 잘하게 되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노력과 성공의 인과관계를 알게 돼요. 그럼 아이한테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 감각이 생겨요. 이게 교육심리학자 반두라가 말했던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잖아요. 이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거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초등 때 그 어떤 학습보다도 우선돼야 될 게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유아기 때는 다들 책 육아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이러면서 책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실 책을 읽어서 문해력을 키우고 배경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이 당장의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많은 초등학생들이 마치 내일 모레 입시를 치를 것처럼 입시생처럼 공부를 하잖아요. 수능에서 비문학 때문에 수험생들이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막 풀고 있어요. 그리고 고시라는 별칭을 가진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어린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입시라는 것은 읽기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읽기 능력은 단기간에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쌓아나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촘촘하게 공들여서 읽기 능력을 만들어 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등 시기에 필요한 공부는 재미있게 책을 읽고 즐겁게 문해력을 쌓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과목을 두루두루 다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읽기에 능숙하다. 읽기에 능숙해서 어려운 책도 두려움 없이 읽어내고 전 과목 교과서도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문해력을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소통이라던가 대화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문해력이 높은 부모 밑에 문해력이 높은 아이도 있을 텐데 그런 부모님은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시나요? 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저의 선배 선생님들이 네. 본인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옆에서 볼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초등교육 전문가들이 네. 현장에서 얻은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노련하게 자기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너무 솔깃한데요? 네. 이분들 중에서 자녀를 정말 똘똘하게 키우셔서 제가 너무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은 아이가 단어 뜻을 물어보면은 아이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그 단어가 어떤 한자로 이루어진 것 같아? 하고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여도 이게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전환하면 추측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예를 들면 역사책을 읽다가 포도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포도청 좀 이상하잖아요. 과일도 아니고 막 무슨 뜻일까? 근데 이게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포는 체포하다 할 때 포겠다. 잡을 포. 도는 도둑할 때 도겠네. 청은 시청, 경찰청 이런 거 관청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포도청은 도둑을 잡는 관청이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부모님이 도둑도가 쓰인 다른 한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어떤 단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궤도루팡, 궤도도 도둑도네. 그러면 괴상한 도둑이라는 뜻인가?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모른다 할 때 하나하나씩 뜯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자 공부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한자 교과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따로 한자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한자 급수를 열심히 따고 한자 획순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자어를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까 도둑도가 쓰인 게 뭐 있을까? 궤도, 도난, 절도 이런 식으로 도가 쓰인 한자어를 막 떠올려보는 거.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해력의 뜻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읽는 습관 그리고 배경 지식 이 두 가지를 꼽는데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읽는 습관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는데 배경 지식과 문해력의 연관성은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읽는 습관이 잘 갖추어져 있고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도 공부할 때 새로운 지식을 던져주면 그걸 이해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속도 다 달라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배경 지식의 유무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내 걸로 만들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을 통합해서 이해하고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배경 지식이 너무 빈약하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도 그걸 통합하고 이해할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과 문해력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는 게 좋을까요? 배경 지식 얻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잖아요. 직접 체험하는 거 그리고 간접적으로 책을 읽어서 얻는 거.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체험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직접 체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되게 반가운 소식은 우리의 뇌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도 마치 내가 몸으로 겪어서 얻은 지식처럼 단단하게 나의 배경 지식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희소식인 게 바빠서 아이들 어디론가 못 데려가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책을 읽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배경 지식을 쌓는 책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배경 지식을 쌓을 때는 지식과 정보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책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읽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읽을 지식책을 고를 때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기준은 적절한 시각 자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꼭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지식책이라고 하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허들을 높게 갖고 있어요. 근데 적절한 시각 자료가 함께 있으면 그 높았던 허들이 쭉 내려오면서 나도 한번 읽어볼만 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식책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각 자료가 보조도구로 제공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선을 잡아 끄는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기 때문에 능동적인 읽기가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목차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목차가 미리 보기 기능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것인지 살펴보고 목차가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목차가 좀 두루뭉술하고 체계적이지 않다면 책의 내용도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휘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야 되는데 그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무 페이지를 탁 펼쳤을 때 그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5%에서 10% 정도 내외다. 그러면 아이가 추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이에게 적합한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지식책은 어느 정도 연령대 아이들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지식책은 사실 유아기 아이들부터 얼마든지 읽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사실은 지식책보다 이야기책을 훨씬 맞아요. 좋아해요. 서사를 좋아하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지식책을 읽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식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그리고 읽기 후에 할 수 있는 활동. 읽기 전에는 30초 퀴즈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은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책을 표지나 시각 자료를 30초 동안 아이에게 관찰하게 한 다음에 책을 덮으라고 해요. 네. 그리고 퀴즈를 내는 거죠. 어떤 퀴즈를 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 원칙을 네. 떠올리면 되게 쉬워요. 그 사진 속에 누가 있었어? 이게 하루 중 언제적 사진이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는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시각 자료를 되게 꼼꼼하게 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하지만 아이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는 활동이라서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키워드로 글쓰기 그리고 키워드로 말하기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비문학 책 한 단락을 쭉 읽고 나서 이 책 안에 있는 키워드를 몇 개 뽑아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도록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화석연료, 온실가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네. 그러면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말로 해도 되고 글로 써도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넣으려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되게 재미있어 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배경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선생님이 쓰신 책이 나왔습니다. 비문학이 읽히는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라고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제가 이 책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아이들이 보기 너무 흥미로울 잡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어가지고 정말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책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현 세태에서 어떤 지식들을 알면 좋을지 필수 지식 탑3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 개를 꼽아보면 네. 과학 기술과 관련된 지식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환경과 관련된 지식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지식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에서 로봇공학, 로봇, 인공지능과 결합하다. 이런 지식은 아이들이 알면 흥미롭기도 하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필수 지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환경에서는 해수면 상승, 이 빙하가 녹으면 끝이라고요? 이런 주제. 그리고 사회, 인권, 나도 초상권이 있어요. 이런 주제. 그리고 나머지는 책에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쌓는 비문학 독서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효과가 좋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영역의 지식책을 아이에게 권해주는 거예요. 이게 책 그냥 사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아이가 흥미있는 영역을 부모님이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또 그 흥미있는 영역에서 어떤 지식책이 좋은지 그것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지식책을 아이에게 권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의 흥미는 게임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식책 읽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래도 고학년이 되면 지식책을 읽는 경험이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책 다 읽을 필요 없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발췌독을 해도 된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지식책을 보면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이에게 꼭 알려주면 부담감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리고 비문학 책마다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중간에서 펼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비문학 책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쏙쏙 골라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 되고 배경 지식을 쌓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역할은 발췌독 해도 된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쓰신 책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선생님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 중에서 키워드를 퀴즈로 내주실 거잖아요. 지식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읽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는 것 뭐라고 할까요? 요거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힌트도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동료맘이시잖아요. 하지만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살아가는 건 진짜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랑 함께하는 이 멋진 날들에 책이라는 든든한 도구가 오랫동안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아이와 책과 동행하면서 좋은 책들 많이 나누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